엄마, 여기서 내려. 뭐? 내리라고. 나 이제 더 이상 엄마 딸 노릇 못 해먹겠다. 박 씨는 입을 다문 채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표정은 단호했고 이미 마음에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너 진짜 됐어. 진짜 자식이란 것들이 하나같이 다 왜 이 모양이냐? 박 씨는 무릎이 아파 조심스레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딸은 이쪽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절뚝이며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차는 쌩하니 출발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로 옆 찬바람이 스치듯 지나갔고 박 씨는 그 바람 속에 서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도대체 왜? 이 못된 자식들.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 말에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박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내미가 엄마를 여기다 두고 그냥 가버렸네요. 무릎도 이렇게 아픈데. 그 말을 들은 아줌마는 놀란 얼굴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 못된 자식이 어딨어요. 기운 내세요. 울지 마세요. 박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뚝이는 다리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렸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올해 65세인 박경자 씨는 평생을 시댁 식구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집안 살림과 농사일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에는 시부모 봉양까지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버티듯 살아낸 끝에 시부모를 모두 보내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편안함이 찾아오는 법은 없었습니다. 시부모상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성한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당장은 한 집에 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집이 넓은데 굳이 나가서 살 이유가 없잖아. 한동안은 엄마네서 같이 살게. 박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말 없이 아들 내외를 집에 들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부터 식사 준비, 청소, 육아까지 모두 박 씨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 맞벌이를 핑계에 삼아 일체 불만을 말하지 않았고 아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집에서 박 씨와 아들 부부 그리고 딸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딸의 결혼이 가까워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들, 딸의 대소사가 이래저래 겹치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아들 부부가 첫 아이를 예상보다 빠르게 가진 탓에 갑작스럽게 집을 얻어나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대출을 받고 아들의 새 집을 위해 자금을 대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손주가 태어난 이후 금방 며느리가 복직하게 되자 손주 육아까지 박 씨의 몫이 됐습니다. 그 시기 박 씨의 딸은 엄마가 오빠를 챙기느라 바쁜 걸 알았기에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빠의 아이가 갓 태어나 손이 많이 가는 것을 알고 박 씨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딸이 늘 든든했습니다. 말없이 엄마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역시 딸은 집안의 미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결혼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점이 아들 부부가 둘째를 가지게 된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연년생으로 자식을 가진 아들 부부 덕에 딸의 결혼 예단 준비며 혼수까지 오롯이 딸 혼자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박 씨가 한 번도 같이 예물집을 가주지 못했지만 딸은 오히려 박 씨를 배려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해. 그때 오빠 결혼할 때 같이 다녔잖아. 대충 감은 잡혀. 박 씨는 미안했지만 속으로 딸이 참 기특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묵직한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아들 결혼 때는 발 벗고 나섰던 자신이 딸 결혼 땐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딸이 이해해준 덕분에 박 씨는 그 미안함을 가슴에 묻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급한 일이 먼저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산후조리며
육아까지 밀려드는 상황에서 딸 결혼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엄마의 축복도 정성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박 씨는 그때부터 이미 딸 마음에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단 걸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의도치 않게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유독 구박을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늦게 낳은 탓에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야 겨우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집안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손자에게는 아낌없이 애정을 쏟았고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손녀인 딸에게는 냉정했습니다. 여자애가 배워서 어디다 쓰냐? 시집 가면 그만이야. 쟤한텐 한 푼도 못 준다. 그러면서 일체 지원을 하지 않았고 대학 간다고 할 때도 흔한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내심 서운했고 딸도 그런 차별에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딸은 점점 할머니를 꺼려했고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자라고 시간이 흐르자 박 씨 역시 알게 모르게 아들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눈치 빠르고 매사에 먼저 나서는 아들은 늘 부모에게 먼저 부탁했고 박 씨는 그것을 애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취업도 결혼도 늘 아들이 먼저였기에 박 씨는 준비가 필요할 때마다 아들에게 먼저 손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돈도 시간도 마음도 아들에게 먼저 쓰이게 됐고 그럴수록 딸에게는 미안함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늘 자신이 차별하는 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달리 박 씨는 아들과 딸 모두를 사랑했고 다만 현실적으로 먼저 손이 간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딸은 늘 한결같이 엄마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신경 쓰지 마. 엄마 힘든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뭐. 그런 딸이 늘 대견했고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본인과 딸의 관계는 굳건하다고 상처 같은 건 없을 거라 믿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뭐든 알아서 하겠다고 하던 딸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박 씨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박 씨는 그 말에 순간 놀랐습니다. 딸은 임신 소식을 전하며 아이가 태어나면 시댁에서 함께 지내자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딸은 그 제안이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딸의 표정을 보며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네로 들어가면 안 될까? 아니면 집을 옮겨야 할 것 같아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딸네 시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할 만큼 딸의 시어머니는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임신 중에도 늘 시댁 시중을 들고 구박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아들 편만 들고 임신한 며느리에게조차 가사 분담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부르시고 자기 아들 잘 챙기란 말만 하시는데 애 낳고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면 난 진짜 못 견딜 것 같아. 남편도 자기 엄마 말밖에 안 듣거든. 딸의 눈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그래, 내 딸 내가 챙겨야지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아들네 손주 둘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 등하원부터 식사 챙기기, 간식 준비, 놀이까지 모두 박 씨 몫이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안아주고 달래야 했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야 딸에게 금전적 지원이 가능했지만 박 씨는 그럴 여유도 체력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도와주고 싶었지만 몸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엄마 마음이야 굴뚝 같지. 근데 지금은 좀 어렵겠다. 너도 알잖아, 엄마 사정이. 박 씨는 그 말을 하며 괜히 딸 눈치를 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딸은 괜찮다며 금세 웃으며 넘겼을 텐데 이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은 말이 없었고 박 씨는 그 침묵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해볼게.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제야 박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행히 서운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늦은 반응이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마지막엔 웃으며 말해주었기에 박 씨는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평소처럼 아들네 손주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에 나갔다가 큰일을 당했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챙기던 중 한 아이가 갑자기 미끄럼틀 아래로 뛰어내리는 걸 보고 급히 몸을 움직이려다 발이 엉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날카로운 통증에 숨도 못 쉰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며 저려왔고 일어서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엄마 한 분이 다가와 도와주며 괜찮냐고 물었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가보니 관절이 크게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씨는 마음속 어딘가엔 그래도 아들이니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통화 내내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고 박 씨가 입원했다는 사실에도 큰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다소 실망스러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병원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러니 섭섭한 마음은 점점 쌓였습니다. 자신이 무릎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동안 봐줬던 손주들, 매 끼니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해준 아들 며느리 모두 아무도 자신을 돌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웬만하면 참아보려다가 박 씨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괜히 미안해서 머뭇거리며 안부를 물었지만 결국 박 씨는 목소리가 떨리며 울컥한 감정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무릎이 잘못돼서 병원에 있는데 아무도 안 온댄다. 네 오빠도 네 새언니도 말이야. 아프니까 괜히 더 서럽더라. 박 씨의 말에 따른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갈게. 박 씨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 시간 후 딸은 퇴근길에 장을 봐서 반찬을 싸들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손에 잔뜩 무거운 봉지를 들고 나타난 딸은 씩 웃으며 박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입맛 없으실까봐 얼른 나와야지. 엄마 없으면 나 진짜 외로워. 딸의 말에 박 씨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처음으로 그래, 아들보다 딸이 낫다는 말을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무릎을 수술하고 퇴원한 이후에도 딸은 자주 병문안을 왔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자주 전화를 걸어와 엄마 상태를 물었습니다. 박 씨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출산 전에 조카들 돌보는 것도 경험 삼아 좋을 것 같아. 오빠 애들 내가 같이 봐드릴게. 엄마는 그동안 쉬어.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몸도 무거운 임산부가 자신도 곧 아이를 낳을 사람이 오히려 손주들을 돌보겠다는 말에 처음엔 말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 씨는 결국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박 씨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아이들을 맡기기만 했지만 박 씨는 그런 딸의 마음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병실에서 혼자 울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날이 떠올랐고 문득문득 내가 그래도 딸 하나는 참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했고 자신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산후조리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댁에선 이제 빨리 같이 살자는 말까지 나와. 거기선 진짜 숨이 막혀. 며칠만 엄마 집에서 쉴 수 있을까? 박 씨는 전화를 든 채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 마음이야 굴뚝같이 받아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릎은 아직도 시큰거렸고 아들네 손주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맡겨져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이유식 등하원 준비까지 이미 박 씨의 하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딸까지 들어오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너도 알다시피 엄마 요즘 무릎도 안 좋고 아기도 안으면 안 된대.
지금도 오빠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 네 시어머니랑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때? 너도 이제 시집간 사람이잖니. 알겠어. 엄마 사정도 있으니까. 딸은 억지로 덤덤한 목소리를 냈지만 박 씨는 그 너머에 흐르는 실망과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걸 알면서도 박 씨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괜히 뭔가 놓친 기분, 딸의 기대를 배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무리해서라도 오라고 할 걸 그랬나? 거기 사돈 성격이 장난 아니긴 한데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산후조리를 해줄까? 하지만 그 기대를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이 겪는 시댁살이의 불편함도 혼자 몸으로 아이를 낳는 두려움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박 씨는 본인의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하루하루가 빠듯했으며 며느리는 당연한 듯 애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까지 챙길 힘이 자신에게 남아있을까 박 씨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딸이 출산을 했고 박 씨는 여느 때처럼 손주들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병원에 들러 얼굴만 잠깐 비추고 용돈과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한 다음 바로 돌아왔습니다. 손주 하원 시간이 다가오고 밥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혼자 병실에 누워 있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조심스레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마음이 좀 그래. 너무 외롭고 허하네. 간병인만 있고 남편은 일 때문에 자꾸 늦고 원래 산후조리 다 이렇게 외로운 거야? 박 씨는 반쯤 졸린 상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렸고 하루 종일 손주들을 돌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 다 그렇지 뭐. 애 낳고 나면 다들 그러는 거야. 간병인이 잘해주지? 엄마가 못 가니까 네 남편한테 이것저것 시켜서 챙겨달라고 해. 그 말을 듣고 있던 딸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새언니가 오빠 시키면 기겁을 하면서 사위는 참 잘도 시키라 하네. 박 씨는 그 말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받았습니다. 아니, 너 지금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진짜. 전화기 너머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흐르다가 힘없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어. 나 혼자 잘해볼게. 엄마도 몸 조심해.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끊었습니다. 그리고 딸 역시 조용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한 달쯤 지나 박 씨는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통증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시큰거림은 줄지 않았고 처음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싶어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딸은 금세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수화기 넘어 딸의 첫마디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에는 지침과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산후조리 중이었고 시댁에서 지내며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너무 답답해.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 너무 숨 막혀.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쉰 것 같지도 않아. 나 진짜 좀 쉬고 싶어. 박 씨는 그런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무릎 통증이 심해져 더는 참기 어려웠기에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너 이번에 엄마랑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저번에 수술했는데 무릎이 도무지 나아지질 않아서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더라. 혼자 가긴 좀 어려워서.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없고.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딸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나도 공기 좀 쐬고 싶었어. 엄마랑 드라이브 겸 다녀와야지. 며칠 뒤 딸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직접 박 씨를 태우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햇빛을 쐬며 차에 올라탄 박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딸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정기적인 물리치료만 받으면 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진료를 마친 박 씨는 병원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따가 손주들 오면 먹일 것도 없는데 너 차 갖고 온 김에 장 좀 보러 가자. 딸은 잠시 망설였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에 도착한 박 씨는 익숙한 손길로 장바구니를 채워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장조림거리, 손주들이 잘 먹는 과일, 며느리가 찾던 나물들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딸은 옆에서 묵묵히 따라다니며 아무 말 없이 카트를 밀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식 코너에서 박 씨는 만두를 하나 집어먹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냉동실에 꼭 쟁여놔야 돼. 옆에 있던 시식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옆에 계신 분은 며느님이세요? 박 씨는 활짝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딸이에요. 딸도 함께 웃긴 했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참 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렌지 좀 사고 싶은데. 박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담아. 근데 무거울 텐데 오렌지는 시장 가면 더 쌀 텐데 굳이 여기서 살 필요 있을까? 딸은 말없이 오렌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끝이 서글퍼 보였지만 박 씨는 너무 피곤했기에 외면했습니다. 장을 마친 두 사람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딸의 차에 올랐습니다. 박 씨는 숨을 돌리며 뒷자리에 앉았고 딸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은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 정적이 앞으로 닥칠 폭풍 전야였다는 걸 박 씨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딸이 피곤한가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들 이야기를 시작으로 손주 이야기와 며느리에 대한 불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걔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겠지. 시어머니 집에 애들을 툭툭 놓고 가.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머니, 우리 애 뭐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어쩜 그렇게 편하게 하나 몰라. 염치도 없지. 박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섭섭한 감정이 쌓일수록 이런 말은 점점 더 자주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새언니 험담하면서도 결국엔 다 해주잖아. 장도 보고 애도 봐주고 그러니 새언니가 맘 놓고 부탁하는 거겠지. 박 씨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딸의 말이 너무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쉽냐. 내 자식의 자식 돌보는 일이니까 견디는 거지. 네 새언니가 이뻐서 참겠어? 부모는 그런 거야. 자식 일은 다 견디는 거라고. 그러자 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나도 자식이잖아. 나도 엄마 딸인데. 박 씨는 의외라는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익숙한 말투로 툭 내뱉었습니다. 얘 좀 봐. 그럼 네가 내 자식이지 아니야? 뭔 새삼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순간 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또렷하게 떠 있었고 딸은 숨을 고르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는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애 맡겨놓고 뭐 하는 거야? 당장 와. 딸은 입술을 질끈 다물며 전화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한마디 항변도 없이 조용히 숨만 내쉬었습니다. 박 씨는 혀를 찼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말투에 화가 난 듯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나 봐 진짜. 네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못돼 먹었니? 무슨 말을 저 따위로 해? 몰라. 분명히 내가 5시까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러시네. 하여간 웃기는 양반이네. 아, 맞다. 너 가는 길에 저기 어린이집 좀 들러서 네 조카들 좀 태워가자. 엄마 다리 일해서 두 녀석들 다 데리고 걸어서 집까지 못 가. 너 차 가지고 나왔으니 잘 됐다. 지금 전화 온 거 못 봤어? 어머니가 바로 오라고 하시는데 나 얼른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잠깐 요 앞에 내려서 얼른 애들 나오라고 해서 태워가면 되지. 금방이야. 그것만 좀 해줘. 그 말에 딸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표정도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차는 조용히 묵직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잠깐 내려서 태워가자니까. 이때 한참 입을 다물고 있던 딸이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식이 아들밖에 없지. 박 씨는 이때 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얘는? 또 무슨 헛소리야? 딸은 앞만 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나 엄마한텐 자식이 아니구나. 박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딸을 노려보듯 쳐다봤습니다. 얘가 왜 이래? 정말. 오늘따라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냐? 딸은 아무 대꾸 없이 핸들을 꽉 움켜쥔 채 속으로 삼키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다 딸은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도로 가장자리에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차에 박 씨는 놀란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여기 말고 한 블럭 더 가야 돼.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내려. 박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 내리라고. 지금 내려. 그 말에 박 씨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지금 미쳤니?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딸은 눈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아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제 지쳤어. 평생 엄마 아들내 엄마만 하면서 살아. 난 엄마 자식 아닌 거 맞는 것 같아. 그냥 좀 제발 내려. 박 씨는 입을 다문 채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표정은 단호했고 이미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일 있냐며 다가왔던 그 아이가 지금은 차창 밖만 바라보며 끝내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됐다 됐어. 진짜 자식이란 것들이 하나같이 다 왜 이 모양이냐? 박 씨는 무릎이 아파 조심스레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울고 싶지만 울지도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절뚝이며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차는 쌩하니 출발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로 옆 찬바람이 스치듯 지나갔고 박 씨는 그 바람 속에 서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쟤는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산후 우울증이라도 왔나? 그러고 보니 내 장바구니도 안 내리고 가버렸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박경자 씨는 한쪽 다리를 절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순간만큼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도대체 왜? 이 못된 자식들!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 말에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박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내미가 엄마를 여기다 두고 그냥 가버렸네요. 무릎도 이렇게 아픈데. 그 말을 들은 아줌마는 놀란 얼굴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 못된 자식이 어딨어요. 기운 내세요. 울지 마세요. 박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뚝이는 다리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에 어린이집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렸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도 딸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속이 상해 아들 앞에서 툭툭 말이 나왔습니다. 걔는 진짜 내 딸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몰차? 좋아. 나중에 나 먼저 가고 유산 같은 건 기대도 하지 마라 그래. 진짜 차별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아들은 박 씨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걔 진짜 이상하네. 엄마를 무슨 도로 한가운데에다 두고 가? 미친 거 아니야? 박 씨는 그 말에 더 열이 받아 며칠 동안 딸에 대한 험담을 쏟아냈습니다. 답답한 성격, 예민한 태도, 그리고 박 씨 말 한마디에 연락 한 통 없는 행동까지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왜 엄마한테 푸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못된 것. 그렇게 말하면서도 박 씨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허전했습니다. 예전처럼 아기 사진을 보내주던 톡도 없고 엄마의 자잘한 일상을 물어보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릎은 다시 시큰거리고 집안엔 돌도 안 된 손주가 폐렴 증세로 칭얼대고 있었습니다. 안아달라며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달래느라 박 씨는 방 안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았고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일이 바빠서요. 혹시 아가씨한테 한번 부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아니, 네 자식 아픈 걸 어디다 연락하라는 거야, 넌. 네가 와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은 회사에서 도저히 중간에 나갈 길이 없어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주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박 씨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고 톡도 보내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딸에게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박 씨는 결국 울컥해 마지막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네 말 맞다나?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엄마가 힘들 때는 모른 척하고 나중에 유산 달라고 찾아오기만 해봐라.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박경자 씨는 화가 치밀어 핸드폰을 던질 듯 쥐고 있었지만 속은 더더욱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던 문자를 또 읽으며 한숨만 내쉬던 그때 뜻밖에도 딸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딸이 보낸 짧고도 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시린 무릎보다 더 시리고 싸늘한 내용이었습니다. 유산, 그딴 거 필요 없어. 엄마가 지독히도 사랑하는 아들한테 다 줘버려.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 나는 차라리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였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는 남이니까 이해는 가지. 엄마는 어떻게 된 게 내 친정엄마가 돼서 딸 아픈 건 제쳐두고 보닌 아들네만 챙기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 난 이제 질렸어. 진짜 심한 말 해줄까? 엄마는 나한테 있어. 이제 옛날 나 차별하던 할머니보다 더 지독한 존재야. 우리 앞으로도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엄마 연락처 지울게. 박 씨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멍하니 굳어 있었습니다. 전신에 힘이 빠졌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입술을 꼭 깨문 채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묻는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는 돌도 안 된 손주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부여잡은 채 간신히 아이를 안아 들고는 거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열기는 높았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결국 박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너 얼른 와서 네 애 좀 데리고 병원 좀 가주라. 나 다리가 아파서 안 되겠어. 나도 병원 가야 해. 한참을 기다린 끝에 며느리가 겨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문 앞에 선 채 박 씨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죄송한데 제가 중간에 나온 거라 애기 병원만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아가씨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죄송해요. 그 말과 함께 자기 아이만 번쩍 안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는 복도에 홀로 서서 멍하니 문 쪽만 바라봤습니다. 결국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야, 너희는 진짜 너희 자식밖에 안 보이냐? 엄마가 네 자식 돌보다가 무릎이 이 지경이 됐는데 네 자식만 쏙 데리고 가버려? 그러자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그리고 무릎은 한 번 수술했잖아.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중에 모시고 갈게요. 그러고 툭 전화를 끊는 소리에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던 박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딸은 다 제쳐두고 달려왔을 텐데. 박 씨는 그날 새벽 무릎을 움켜쥔 채 방 안에서 울다시피 했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져 잠은 오지 않고 다리는 욱신거렸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차 안에서도 병원 복도에서도 박 씨 머릿속에는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반찬을 싸들고 병원으로 달려오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던 박 씨는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지금 그때랑 같은 병원에 입원했어. 수술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른대. 하지만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아프다고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냈는데도 모른 척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박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답이 없는 딸을 보며 너무 야속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까지 부질없을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박경자 씨는 며칠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점점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더는 손주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박 씨는 아들 내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이제 니들이 데려가. 엄마는 병원 다니면서 치료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엄마 지금 네 동생이랑은 연락 안 해? 그러니까 니들 중 누가 좀 나 좀 도와줘라. 회사에 연차를 내던지 남한테 내 간병을 맡길 수는 없잖아. 그런데 아들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엄마. 그럼 내가 동생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박 씨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뭐? 걔는 지금 전화도 안 받아. 연락하지 마. 이런 거 하나도 니들이서 해결을 못해?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잖아. 애도 둘이나 되고 와이프도 일이 많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꾹 눌러왔던 감정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럼 네 동생은? 걔는 현실적으로 상황이 돼서 왔어? 걔는 지금 너처럼 부모한테 집도 절도 받은 거 없고 시댁살이 하며 눈치 보며 산다. 그래도 그 무거운 몸으로 애 낳기 전까지 와서 네 애들 봐주고 내가 병원 입원했을 땐 반찬 싸들고 병문안까지 와줬어. 그런 애한테 또 부탁하겠다고? 니들이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박 씨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는 걔보다 돈도 잘 벌고 집도 넓고 애도 엄마가 키워줬는데 당연히 이럴 땐 네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걸 또 네 동생한테 넘기자고? 제정신이야? 소리를 지르며 따지고 드는 사이 박 씨는 스스로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아들에게 화가 나서 시작한 말이었는데 말들을 계속 뱉다 보니 가슴이 자꾸만 미어졌습니다. 말 맞다나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해왔던 딸. 과연 딸은 이것을 누구를 위해 했던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상황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언제 그렇게 해달랬어? 엄마가 좋다고 한 일이잖아. 그 말에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힘들어. 다음에 나중에 도와줄게. 박 씨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아들이 이렇게나 손쉽게 책임을 피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걸 박 씨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박 씨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애들 싹 데리고 가.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말을 마친 박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아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아들 내외 역시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 치료는 박 씨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에 다녔고 재수술 판정을 받자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간병도 필요했지만 도와줄 이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몇 번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그것도 간병인을 붙여주는 걸로 끝이었습니다. 박 씨가 눈에 밟혀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혼자 링거를 맞고 있노라면 딸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 없이 반찬을 싸들고 병문안 왔을 딸인데 겨울에 감기 걸려 누워있을 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던 딸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지금의 박 씨는 집에서 혼자 지고 있습니다. 무릎은 아직 아프고 집안일은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불을 펴는 일도 반찬 하나를 해먹는 일도 여전히 버겁습니다. 그럴수록 딸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쉽사리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왠지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자신을 그냥 두고 가버린 것이 괘씸해서 얄미워서가 아니라 얼마 전 아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딸의 마음을 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간 딸이 엄마인 박 씨를 위해 그리고 오빠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가족들에게 헌신적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눈치만 보며 딸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며 아무렇지 않게 신세졌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박 씨는 오늘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딸의 연락처를 눌러보다 멈춥니다. 홧김에 딸의 연락처를 지웠지만 다시 딸의 근황이 궁금해졌기에 몰래 다시 살렸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있는 손주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한 번쯤 딸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지만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도 딸 아이 프로필 사진만 보고 또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